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방통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밤새 진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에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킨 뒤에 표결할 방침입니다. 첫 소식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의 방송 4법 가운데 첫 번째로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방통위 위원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과방위 여당 간사 최영두 의원이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 6시간 반 동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 여론 형상을 저해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부를 수 있는 악법이 될 것인지. 민주당에선 한준호 의원이 나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5인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자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5시 반쯤 표결을 거쳐 토론이 종료되고 곧바로 방통위법 표결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KBS, EBS, MBC 지배구조를 다루는 나머지 방송 3법도 차례로 처리될 예정인데 법안 한 개당 24시간씩 최소 4박 5일 무제한 토론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당의 무제한 토론이 시간만 지연시킬 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방송 4법 통과를 막는 건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사흘째 이어집니다. 이 후보자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인데 야당은 현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발의를 해서 방통위 위원장 한 명도 없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이틀간 치열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저에게. 위원장님 본인이 불쾌하니까 사과해라 라는 말씀입니까? 야당은 이틀 예정됐던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 동안 치르는 건 이례적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내역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눈이 빠지게 보고 있어요. 드러나면 반성을 해야죠. 저는 반성할 일 한 적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발의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자진 사퇴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 영인 체제를 맞이합니다. 상임위원은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도 탄핵할 것임을 시사해 방통위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이 해병대원 특검법 또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에 이어서 두 번째죠. 이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야의 이 출구 없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원은 지금 당장 최상병 특검을 발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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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무슨 하냐? 말 함부로 하지 마. 아니, 부장이 너잖아.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그래서 부결을 시켰다.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직접 보셨습니다만 21대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제 국회 모습은 노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뭐 한심하다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있는지 네. 벌써 이것도 몇 번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정말로 야당이 강행을 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재결하고 부결되고 폐기되고 이런 걸 계속 되풀이하는데 이걸 네.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최상병 특검법과 이런 것들 결국 목적이 진상 규명이 아니라 현 정부에 타격을 주고 탄핵의 밑작을 깔기 위한 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표 재출마를 하면서 먹사니즘이 최고의 이데올로기라고 그랬잖아요. 실용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실용하고 민생하고 먹사니즘하고 이게 관계 있는 건지 정말 좀 자문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두 분과 함께 좀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화면을 보죠. 지금 나오신 대로 이제 출석이 299, 찬성 194, 반대 104.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이탈표가 3에서 4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탈표가 좀 늘었다 이런 데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이탈표가 많이 늘겠느냐.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하면 그때 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뭔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끌려가는 국정 운영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좀 비판적인 생각들 그리고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어떠한 외야부 실체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움직였지 않나. 그리고 또 지금 이번 표결에서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없어서 아무래도 소신 투표를 좀 더 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빨리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해서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 대안으로서 통과되는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데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지금 보면은 그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한동훈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소통이 좀 시간적으로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야권 전체 의석이 지금 191석인데 194표가 나왔다는 거. 어쨌든 뭐 3석 최소 3석 정도 국힘에서 찬성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 한 명은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소신 발언을 했으니까 뭐 그걸 예상할 수 있는데 다른 두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그걸 뭐 찬성표를 던졌느냐 이런 색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과거 우리가 이재명 대표 지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했을 때 그때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누가 그 찬성표를 던졌느냐 이걸 색출하라 하면서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성표가 특검법 자체를 찬성해서인가? 아니면 지도부에 대한 반발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조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또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한 것처럼 제3자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그런 특검법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 수사를 충분히 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추진할 것인지 이런 점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조정해 나갈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입장은 공수처 수사를 보자는 거고요. 그 제3자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것도 지금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더 강한 특검법을 민주당은 제시를 할 겁니까? 아니면 제3자 그 추천권 그거를 좀 생각해 보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전 대표하고 지금 선거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 중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끝나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건데 이런 무용한 어떤
절차들을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국민들께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들, 그래서 최상병 사건의 진실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는 것들이 그렇게 다가가는 게 옳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밝혔던 어떤 차별화, 그리고 야당에 끌려가는 전국 운영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전국을 끌어가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야당 대표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좀 더 진보된, 더 나은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거부권 정치만으로는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특검법이 또다시 이제 부결이 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이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일단 그 친한계에서는요, 제3자 추천안 실익이 없을 거라면서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장동혁 최고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3자 특검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들어보셨습니다만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제3자 추천 특검법 논의에도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그 제3자 특검법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표 출마하면서 한 얘기를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국민이 가진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래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의원이, 장동혁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을 보면 그건 논의가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한 것은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용산과도 굉장히 어떤 갈등이 많이 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제3자 추천 특검이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계속 뭐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뭐 특검을 추천하는 게 공정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처음에 민주당이 냈던 법안처럼 변협에서 추천하는 것들을 하든지 아니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을 하든지 뭐 그런 그 제3자 추천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서는 특검은 안 된다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조금 한 호흡을, 한 템포를 늦추고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 특검법을 재추진하면서 제3자 추천 특검 이걸 넣으면 여당에서도 사실은 아까 본 것처럼 많은 이탈표가 나오고 있으니까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당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청문회를 보니까, 국회 청문회를 보니까 그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거나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 분명히 밝혔거든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지금 여당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특검을 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무슨 자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한 템포 조금 늦춰가지고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3자 추천 특검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 그것이 뭐 여당에서 추진하지 않더라도 여당에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지금 뭐 특검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한 템포만 놓쳐보면 요 최상병 특검에 관해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제3자가 됐건 대법원장이 됐건 뭐 변협에서 추천을 하든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건 어떻겠느냐. 민주당은 받기가 어렵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공수처 결과가 나오면 또 뭐 여당은 존중해야 된다고 할 것이고 정부도 그럴 것이고 공수처 결과가 맞다. 또 그리고 적당히 무혐의 처분됐다라고 했을 때는 또 야당은 안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도 안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용한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김재원
김재원 최고하고 김민전 최고위원이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원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우선한다. 당대표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를 은근히 무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장동혁 수석 최고도 한동훈 대표와 같이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석 최고가 됐는데 되자마자 특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인 문제일 뿐이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들은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을 좀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한동훈 대표가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용산과 무작정 각을 지기보다는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 한동훈 특검의 3자 특검 추천안을 발의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언제 나올지도 모를 공수처 수사를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정부 여당은 찬성할 것이고 야당은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약속에 대해서 지키는 게 또 국민에게 맞는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요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송사법에 대해서도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이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수순을 밟을 거라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또 거부권 행사, 계속 반복되는 이 상황.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시도하면서 먹사니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정확한 조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정치권만 관심을 가진 그런 얘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정치인은 말보다는 발을 봐야 한다. 말로 아무리 번들어 얘기하더라도 그 행동이 뭔가를 봐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행동은 결국 국민의 민생은 관심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방송사법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얼마나 관심 갖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히 기본적으로 뭐 현재 어떤 친야 방송인 뭐 그런 방송들을 계속 유지하겠다, 유지하려 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우원식 의장이 중재안을 냈잖아요. 야당이 방송사법을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힘도 여당도 지금 방통위원장 선임을 좀 중단하고 협의해보자. 이랬는데 물론 여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이라도 다시 여야가 함께 모여서 방송사법의 문제점은 뭐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대안을 좀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끝없이 반복되는 거니까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을 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 같아 보이시는데 민주당에서도 여기에는 같은 의견이신죠? 그렇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다만 이제 언론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주제고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능하지 않고 유능한 정당,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당, 그리고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부권을 통해서 야당의 어떤 입법을 막을 수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유능해 보이지도 않고요. 윤석열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윤석열 정부,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입법을 편성할 수 있지, 입법을 편성하는 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뭘 해보겠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국회는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입법을 통해서 견제하는 것이지 예산 편성권이라든가 직접적인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먹사니즘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행정부가 다수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국회에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뭐 야당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3년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특별히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정부 여당에 맞춰주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야당에게 손을 벌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손을 벌리고 같이 협치해야죠. 그래야지만이 먹사니즘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이지 야당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여야에 맞선 거는 굉장히 지나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이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글쎄요, 이 직무대행도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이거 법적으로 먼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문이 있고 헌법에는 이래서 뭐 장관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또 방통위법에는 방통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건 의문이 없는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제 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탄핵 대상이 될까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래서 지금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직무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내놓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조금 의문이 있어서 그걸 확실히 하겠다 이런 차원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저희 헌법재판 실무제요라는 헌법재판소 펴낸 그 실무편람 이런 걸 보면은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긴 해놨지만 그건 법률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위원장에 이어서 직무대행까지 탄핵한다 이건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우호적인 그런 야당의 우호적인 그런 방송의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일단 방통위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이상인 직무대행이 오늘 오전에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방통위가 상임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0명이에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야당이 탄핵하고 방통위 자진 사퇴하는 이런 악순환 전에도 있었잖아요. 계속 반복하는데 직무대행까지 지금 탄핵하는 상황. 이건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이 뭐 이준석 방송통신 후보자처럼 이런 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여당의 편향적인 방송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막아야 된다. 방문인 이사진도 다 바꾸어서 여당 입맛에 맞춘 어떤 위원들 그리고 사장을 선임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과 또 반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싸움인데요. 저는 좀 정부가 결자 해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성이고 객관성을 갖춰야 된다.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이고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좀 여당의 편향적인 사람을 갖고 싶겠죠. 그러면 외견상으로라도 이 사람 좀 독립적으로 보여, 공정하게 보여 이런 사람을 좀 추천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좀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너무 편향적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좌파 영화, 저 사람은 좌파 연예인, 그리고 5.18을 좀 폄훼하는 듯한 어떤 표시들 이렇게 뭔가 그리고 과거에 언론을 장악하고자 또 노조를 타잡하고자 뭐 계약까지 용역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겉으로 봐도 우편향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좀 결자 해제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괜찮은데 왜 야당이 저렇게 비판을 하지라고 하는 좀 그런 후보자를 추천했으면 좋았겠고요.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료 증원 문제로 뭐 대통령 해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환자들만 고통받고 있고요.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도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서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우편향적이라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일단 그 현실적으로 보면 현 상황으로 보면 이상인 직무대행은 이제 상임위원이라서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면 2인 체제로 지금 MBC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 처리에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상임위원 이상인 직무대행이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즉각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또 이준숙 후보자도 지금 이제 청문회만 거치면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거든요. 뭐 청문회 보고서가 없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2인 체제가 돼서 이전처럼 다시 의결은 가능합니다. 근데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조금 한 템포 늦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늦추고 5인 체제가 완전히 되도록 민주당에도 추천하라. 당신 추천하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당에서도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서 5인 체제를 갖춰서 그걸 가지고 방통위 운영에 맞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이렇게 무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방통위원회를 계속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결국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뭐 5인 중에 2인만 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런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5인 체제를 갖춰서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이어졌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설전, 감정 싸움 아주 심했습니다. 영상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그때 MBC의 인트라넷이 해킹당했던 자료입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이거 주세요. 그거 내리십시오. 지금 피켓 투쟁하십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개인정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보자가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진짜 코믹하게 이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조롱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양쪽에 피켓을 들고 샤우팅하는 피켓 투쟁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피켓이 아닙니다. 있었습니까? 이건 피켓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글쎄 이제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긴 한데 글쎄 나이까지 따져보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저분들도 참 수준 높은 분들인데 왜 이렇게 국회에 가면 참 수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심리위원장이 뭐 코믹하다 그랬는데 국민이 저걸 보고 웃긴 웃지만 우픈 거죠 사실은. 웃지만 슬픈 그런 건데 저렇게 좀 수준 낮은 설전을 좀 피하면서 수준 높은 담론을 좀 나누면서 방송 정책에 대해서 통신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없나요? 좀 방송 통신 정책 가운데 그 여러 가지가 좀 얼마나 좀 시급한 현안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렇게 저런 모습보다는 나이 몇 살이냐 묻고 뭐 피켓 투쟁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방송 정책에 대한 소신, 지금 얘기가 난 것처럼 MBC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걸 정말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고 토론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글쎄 낙마시키겠다 이게 이상하니까 망신주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뭐 망신줄 의도라고 뭐 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 낙마시키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진숙 후보자가 너무나도 편향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서 6개월간 2억 5천만 원을 주는 용역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정말 아쉬운 게 방송은 굉장히 공정성 있고 독립성 있고 그렇게 방송들을 또 보호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진숙 후보자가 또 너무 강성으로 보여서 지금 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의 싸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상품을 사고 파는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한 혼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때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이 무더위 속에 직접 본사를 찾아가 밤새 환불 요구에 나선 건데요. 입점했던 중소상인들은 대금 지급이 제때 되지 않으면 줄도산 위기여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희동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새벽 신사동의 티몬 신사옥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지만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이렇게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모두 결제한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 모인 소비자인데 아무도 안 받으세요? 기재된 내용이 없어요? 일부는 10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부터 와 있었고요. 티몬이 어디 동네 장사하는 회사도 가게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3만 원 이상 금액 피해보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새벽 1시가 지나서야 운영사업 본부장이 도착해 순차적 환불 진행을 약속했지만 피해자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위메프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표를 배부하며 환불 신청을 받았지만 대기자가 많아 대부분 피해자는 밤을 새야 했습니다. 언제 입금해준 겁니까? 제가 확인해가지고. 멀리서 오셨죠? 여기서는 너무 진행이 더뎌져서 계속 말이 바뀌면서. 티몬과 위메프 입점사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판매자들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아직 정산받지 못하는 상황.
소상공인들은 보상 순위도 소비자 다음으로 밀려 줄도산 위기라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 이 검찰 조사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가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밝힌 내용인데 이 사실을 밝힌 방식이 적절했는지 요 두고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 이 정도로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결국 요즘 최근에 이제 한동훈 그 국민의힘 당 대표의 얘기처럼 과연 이와 같은 사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는 정도가 되느냐, 요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작년 11월달에 서울의 소리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련된 몰카 영상을 공개한 지 한 8개월 만에 이와 같은 사과를 전했는데요. 예. 결국 직접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 특히 이제 조사가 시작되기 초입에 네.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받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서 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직접 그 언론을 통해서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사과에 대해서 대리인이 전달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국민한테 직접 어떻게 보면은 그 사과하는 것이 조금 더 눈높이에 맞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이 사안 자체가 뭐 실체적인 어떤 진실이 완전히 지금 거의 밝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형식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점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영부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는 것을 전한 것 그 자체만으로서도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네. 김 여사 변호인 측은 특혜조사 논란과 관련해서 김 여사가 적극 협조해서 제3의 장소에서라도 대면 조사가 이뤄진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그러면서 최선은 아니다, 뭐 차선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특권을 없앴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3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의 부인도 여러 번 소환됐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권을 없앤 분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을 없앴는데 영부인에게는 특권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들리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다라고 보고요. 세상에 검찰 조사받으면서 검사한테 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민들께도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네요. 라고 한 말을 갖다가 대국민 간접 사과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네. 국민들 들으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았는데 이제는 뭐 가래로도 못 막아서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될 상황인데요. 좀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제때제때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제때제때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상대방에게는 가혹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국민 눈높이에 절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 자체 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구형한다라고 보면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농협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식사를 사고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2019년에 한 그 지역 그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예.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 3명에게 14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 식사를 제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사안에서 1심에서 벌금 한 8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1심 판결 선고 이유가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한 중대한 범죄다라고 해서 엄벌에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다만 그 금액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14만 원으로 아주 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서 어떻게 보면 한 80만 원 선고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결국
이게 실제로 1심에서 한 80만 원 다른 사건에 선고했다 하더라도 구형 자체는 지금 그 이 사건 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처럼 한 300여만 원 전으로 이제 구형을 하는 것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검찰이 지나치게 높게 구형했거나 아니면은 통상 너무 낮게 했던 그런다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그 사건의 그 양형 구형 기준에 비추어서 유사한 어떤 구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혜경 씨가 어제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서 직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진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었나요? 그러니까 어제 좀 감정이 북받쳤나 봐요. 좀 네.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정주부로서 살면서 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으로서 계속해서 좀 압박을 많이 받았었고 네. 수시로 압수수색도 많이 당했었는데 예. 주부로서 좀 더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됐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뭐 이런 취지인 거고요. 또한 다만 자신이 배모 씨를 관리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자신이 뭐 이걸 음식을 살려고 했던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고요. 예.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은 벌금 300구형이면 굉장히 많은 구형이고요. 네네.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 배우자들하고 4명이서 밥 먹으면서 한 10만 원 정도를 결제했다라고 한다면 예. 한 사람당 한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매수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기소한 것 자체가 예. 저는 굉장히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김혜경 씨에게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된다. 이러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글쎄 뭐 선거 지원 못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김혜경 여사 개인의 어떤 그 선거권이라든가 네네네. 피선거권 이런 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이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그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계속 정치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네. 배우자로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된다고 하면은 예. 이 선거 지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부부간에 보통 그 같이 선거를 할 때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다시 고령 운전자를 몰던 승용차가 이 보행자를 덮쳐서 숨지게 한 사고 속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음식점 앞에 주차하던 차량이 갑자기 빠르게 후진을 하면서 보행자 2명과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박은 건데 숨진 40대 보행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초 동명항 인근 골목. 식당 옆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바로 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는 뒤쪽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2명도 덮칩니다. 뒤로 좀 대려고 후진하다가 어떻게 뭘 잘못 밟았는지 어떻게 이제 그냥 뒤로 후진하면서 나간 거지. 이후에도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수십 미터를 더 내달려 주차된 차량과 마주오던 차량까지 4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40대 여성은 60대 어머니를 모시고 속초 여행을 왔다 이곳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60대 여성으로 역시 여행을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레이크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화면상 봤을 때 브레이크 등이 안 밟은 게 안 보이던데. 경찰은 주변 CCTV와 사고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유선 이승훈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이번 한 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 심도 있게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사건의 해부입니다. 이번 주도 사회부 사건 데스크 최석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태권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5살 남자아이가 11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가수가 밝힌 아이의 사망 원인은 지식에 의한 뇌 손상이었습니다. 평소 아무런 병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뛰노는 걸 좋아하는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이 아이를 숨지게 한 건 아이가 다녔던 태권도장 관장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랐을 아이에게 어른이었던 30대 관장은 왜 그랬던 걸까요?
중학대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CCTV는 왜 지우셨나요?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고의성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장난치신 겁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정말 좀 안타까운데 의식불명 상태였던 아이 결국은 숨졌어요. 네, 지난 23일 아이는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받은 지 11일 만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12일 저녁 7시 40분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장 내 CCTV 영상엔 관장이 아이를 매트에 말아서 거꾸로 세워놓은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이 상태로 20여 분간 방치됐던 아이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아이를 근데 왜 매트에 말아놨는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이 태권도장 관장 장난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그 매트 안에 그 좁은 공간에 아이를 수포에서 이렇게 방치해서 아이가 지금 심정지 이런 상태로 된 부분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저희는 뭐 피해자는 장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희는 아동학대 고의가 이렇게 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해서. 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네.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자 같은 건물에 있던 이비인후과로 데려가긴 했는데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에 관장은 사건 당시 CCTV를 지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증거를 없애려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뭘 숨기려 했던 건가요? 네, 관장은 사건 이틀 만에 구속이 됐는데 CCTV 하드 자체를 포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선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CCTV를 복원을 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더니 숨진 아이는 꺼내달라, 살려달라 수차례 도움을 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이의 외침이 있었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반성은 좀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유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경찰서에서 관장을 만났더니 제일 먼저 한다는 얘기가 제발 합의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먼저 하고 아이의 상태를 묻는 게 우선 아니겠냐면서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유족들. 관장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구속된 직후에 해당 태권도장이 보증금을 올려서 급매물로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관장의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 지역 맘카페에는 내 아이도 맞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학부모는 이 태권도장에 보낸 이후로 아이의 팔과 다리에 멍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관장에게 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가 추가로 3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관원 258명을 상대로 해서 폭행이나 학대 피해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관장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관장에게 적용됐던 혐의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바뀌었는데 아동을 학대해서 다치게 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아이가 목숨을 잃어서 치사죄가 되면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원들의 추가 피해까지 입증이 된다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유족 측은 관장이 아이를 매트 속에 계속 방치할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네, 일단 뭐 벌의 처분은 뭐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무엇보다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빠뜨려 놓고도 어떻게 장난이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석호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외교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세안 회의가 라오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북한 대표단을 만나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한 조태열 외교장관은 이번 회의 참가 목표를 묻는 질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행위, 그리고 러북 간의 밀착, 불법적인 그런 군사협력 이런 걸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남북이 나란히 참석하는 사실상 유일한 다자 회의인 ARF에서 북한 대표단을 만나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당초 깜짝 등판이 점쳐졌던 최선희 외무상 대신 북측에서는 리영철 주 라오스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ARF에는 미국 블링컨과 중국 왕이, 러시아 라브로프 등 주요국 외교수장이 총출동하는데 조 장관은 이 중 10여 개 나라와 별도의 양자 회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지난 5월 방중에 만난 왕이 외교부장과도 2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복합 도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친북 성향 라오스가 주도하는 ARF 의장 성명에 북한 도발 규탄 메시지가 어느 수위로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25일 북한 해킹 그룹 안다니엘 소속의 해커 림종혁을 현상 수배했습니다. 림종혁은 미 방산업체와 병원 등을 해킹해 군용기와 인공위성 관련 정보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림종혁이 해킹 수익금을 세탁해 미국과 한국, 중국의 정부나 기업을 해킹하기 위한 장비를 구매하는 데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림종혁 관련 정보에 최대 138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독일 환경단체가 공항 활주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서 항공기 250편이 취소됐습니다. 이들은 활주로 바닥에 접착제로 손을 붙이고 시위를 벌였는데요. 항공편이 지연 취소되면서 공항 이용객들의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공항 활주로에 앉았습니다. 한 손에는 석유가 목숨을 빼앗는다는 현수막을 들고 다른 손은 강력 접착제로 아스팔트 바닥에 붙여버렸습니다. Auf so einen Protesttag haben wir uns hier 현지 시간 25일 환경단체 마지막 세대 활동가 6명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활주로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2시간 반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고 250편이 취소됐습니다. 불편을 겪은 승객들은 시위대를 향해 불만을 터뜨립니다. Eine Katastrophe. Es ist eine Unverschämtheit, die Leute hier so zu nötigen. 이들은 독일 쾰른 본공항에서도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항공기 운항을 막은 채 2030년까지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국제조약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기후위기 심각성을 일깨우려면 평범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예술작품과 문화재를 훼손하는 등의 과격한 방법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가넷이라는 새가 숨을 참고 어두운 바다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사진 대회가 있습니다. 빅픽처 자연 세계 사진 대회인데요. 올해의 수상작들 함께 만나보시죠. 스코틀랜드 바닷가 속에서 찍은 이 사진의 제목은 수중과 수중의 조화와 혼돈입니다. 매일 안개에 둘러싸인 섬에서 잠시 햇빛이 들자 북극 푸른 여우가 일광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캐나다의 한 호수에서 수백 마리의 두꺼비 올챙이가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형형색색의 말미잘이 부서지는 파도와 공생하는 모습을 한 컷에 담았습니다.
네, 사진들을 보니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 대회를 여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요? 네, 빅픽처 사진 대회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자연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사진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혹등골의 꼬리에 그물과 쓰레기가 잔뜩 붙어있는 이 사진의 제목은 희망 없음입니다. 산불 현장 같은 이 모습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전통에 따라 불을 지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에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더위에 절정을 알리듯 매미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에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현재 태풍 개미가 수증기를 밀어올려 제주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400mm 이상,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에 5에서 60, 많게는 8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한 번 내릴 때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 무더위와 함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